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제 11강 상표관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제 7조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절반 정도의 내용을 이미 숙지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표 관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많이 수강하신 상황이 되었고요. 특히나 제6조 상표 등록 요건과 7조의 상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개념 두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무자가 아니라도 실생활에서 상표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 사회가 상표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고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7조에 대한 나머지 제13호에부터 17호까지의 규정을 마저 살펴보고요. 다음 상표법 제8조 우리 법이 갖고 있는 선출원주의의 기본적 정신과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강의가 3분의 1선을 넘었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것들을 정도로 보면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표 관리 과목이 이 브랜드 자산 관리사 과목 중에 가장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과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법조문과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또한 굉장히 난해하게 출제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들은 내용과 이 다음번 강의에 제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에 대한 문제 내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가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실무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앞선 제1강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들을 종합한 기출문제 내지는 평가에 대비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까지 제7조 부등록 사유에 대한 모든 내용과 기타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것들을 풀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상 문제와 최소한 80% 이상 수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각 그 장별 예상 문제와 내용들을 충실하게 강의로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그 7조에 대한 것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상표로 어떻게 하면 등록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떤 것에 해당이 되면 등록되지 않는지 정도는 상표관리 실무자로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11강 강의 진행토록 하고요. 전 시간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10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상표 부등록 사유 제7조에 대한 내용 중에 제10호로부터 제12호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호와 우리 상표법 제23조 여기는 미스가 났네요. 제23조 제1항 3호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상표법 제7조 1항 제10호는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품 혹은 상표로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었고요.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저명상표의 희석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 안마, 샤넬 단란주점, 자라 단란주점과 같은 원래 그 원상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훼손한다든지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경감을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혼란을 이야기하는 경우 등이 그 유형으로 해당이 되며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각 국가별로 희석화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는 상표법 제7조에서의 규정 외에 별다른 희석화 관련된 명문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10호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상표는 또한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 되고요. 다음 제11호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돈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KS마크라든지 특허받은 혹은 어떤 표창을 수상받은 내용들이 결합되어서 상표로 그 품질에 대한 것들을 오인을 야기할 만한 부분들은 그 상품 자체에 대한 내용을 별개로 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에서 보면 상품에 특허받은 혹은 대통령 표창 수상 등과 같은 여러 이력들이 상표로 결합되어 상품에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광고의 의미로 그런 것들을 부기하면 소비자들은 좀 더 높은 공신력과 수요자로서의 선별시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상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활용함으로써 영업 매출이라든가 상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호와 같은 품질 오인에 대한 것들은 최근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혹은 상표로서 출원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서 실무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떤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훈장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수운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기업 마케팅과 어떻게 연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표에 대한 관리와 마케팅 관리가 동시에 병행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12호에서는 국내외 수요자 간의 특정인의 상품을 인식된 것에 대해서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한 목적 등으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 상표에 대해서 라이센스라든지 독점 수입이라든지 하는 따위의 사업적 연결성과 관계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표에 대한 것들을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의 운영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빅3, 현대, 신세계, 롯데와 같은 이런 백화점들은 주로 국내 브랜드보다는 해외 브랜드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에 있어서는 우리 브랜드보다는 해외 브랜드에 대한 취급과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국내의 사업자들이 해외 브랜드에 대한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서 자신들이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이런 상표에 대한 등록과 혹은 유사 상표에 대한 확보에 있어서는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국내 브랜드의 경우와 해외 브랜드의 경우를 굳이 최근에는 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뀐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상표는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기본 원칙이 그 속지주의에 의하여 자국 내에서의 유효한 권리 확보가 기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제 협력이라든가 각종 조약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협업을 각 국가와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선출원주의와 같은 기본 원칙에 사용주의가 가미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23조 상표 등록 거절 결정 및 통지 방법 조항과 제7조 1항 제12호에 대한 비교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국제적 기준에 있어서 상표에 대한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권리 확보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12호와 연관해서 비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상이 전 시간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17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 마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13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봐야 되지만 13호부터 13, 15, 16, 17호는 다음 장에서 기타 사항으로 보고요. 먼저 제14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법 제7조 1항 제14호에서는 부등록 사유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증류주 등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는 WTO나 TRIPS의 취지를 반영한 규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분쟁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와이퍼라고 하는 세계 지식재산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전 세계 경제를 하나의 틀로 묶고 있는 2005년 이후에 세계 경제의 기본 틀이 되고 있는 WTO 체제의 많은 내용들이 국내의 경제 관련 법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상표법 또한 각 국가 간의 물류의 흐름과 이동, 무역에 대한 것들을 규율하고 관여하고 있는 법으로서 WTO가 갖고 있는 기본 정신과 기본 취지를 이러한 내용들에 추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부등록 사유에 대한 것이 현재 17호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각 국가의 FTA라든지 여러 국제적 통상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호의 적용 요건은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는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이어야 하고 부기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종류, 뭐뭐 유형, 뭐뭐 양식, 뭐뭐 풍 등에 표현된 경우도 적용이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분쟁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 상세히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루이비통, 뭐 샤넬, 우리 빈폴, 닥스 이런 유명 상표들에 대한 풍, 스타일, ST 등의 어떤 의미로서 표현하면서 그 상표의 희석 내지는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떠한 종류, 뭐 프랑스 양식, 어떤 뭐 이탈리아 양식, 뭐 베네치아 풍 등과 같은 이런 지명과 산지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결합됨으로써 마치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의미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산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지구상의 국가들이 다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유엔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우리와 교역 국가들은 관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주, 증류주 및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일 것이어야 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판단은요.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 표시이거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지리적 표시 적용에는 그 해당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나라에서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데 굳이 그 나라의 자체에서도 보호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타국에서의 보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산지의 허위 표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라목과 마목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완적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상표의 권리 구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내를 비롯해서 타국에도 마찬가지로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된 상표와 그렇지 않고 사회에서 주지조명한 조명성이 확보된 표장들에 대한 관련된 보호를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의 모든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은 별개의 상표법으로 존재하고 그 외적인 유사 내용들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보완적 법률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 상표법에 인접하여 보완하는 법률이 우리 상표 관리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기타 조항으로 제13호부터 17호까지를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요. 제7조 1항 제13호는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색채 상표를 상표의 한 종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제한으로 단순한 색채 혹은 색채 조합만으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인정치 않고 있다라는 그 규정이 되겠고요. 입체적 형상, 마찬가지로 입체적 상표도 우리 상표의 한 종류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입체적 형상이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에 대한 것들을 모두 인정치 않는다라고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5호는 종자산업법 등에 따라서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 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마찬가지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제16호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상표를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7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양자 간 조약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해당 지리적 표시의 사용 상품과 동일 또는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하여 각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상표법 제7조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총 17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제6조에서 상표의 등록 요건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등록 요건에 대한 거였다면 제7조는 이에 해당되는 17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직접적 상표 부등록 사유를 정의한 것들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표관리 전문가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사용 내지는 권리자로서 어떻게 그 상표를 명확한 독점 권리로 등록 가능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상표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런 7조의 제한사항들을 이해하고 그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표가 개발되어야만 유효한 상표 권리가 확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실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표에 대한 개발과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이런 조항에 대한 비교와 보완적 역할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큰 돈을 들여서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상표를 만들었지만 그 상표가 이와 같은 제7조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서 상표 권리가 될 수 없는 단순한 주지조명 표장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그런 표장으로서만 역할하게 되는 경우들도 안타깝게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그러한 제한사항이 미리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 7조에 대한 규정과 6조에 대한 규정까지를 잘 고려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상표를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130만 건 이상의 상표가 국내 시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과연 상표로 등록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상표는 상표법의 기본 정신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표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10년간 사용하는 유효한 상표가 60만 개 정도의 유효 상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상표는 그 흐름과 내용에 따라서 생기고 소멸되고 또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상표는 기업의 기본 상표를 근간으로 해서 2차 상표, 3차 상표, 변형된 상표, 또 발전된 상표로 변화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상표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어느 기업이 하나의 상표와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그 상표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종류별 상표와 변화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상표에 대한 개발과 등록된 상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후에 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7조는 법조문을 몇 번 정도 계속 읽어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같이 매칭해서 이해하시면 기본적 사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제7조의 제5항 부분 내용과 기타 7조에 대한 기타 사항들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법 제7조 5항에서는 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즉, 적용 요건으로 제73조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보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는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 부분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하고요. 그 취소 심판의 각 제2호, 3호, 4호, 5호, 12호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취소 심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심판의 청구일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든지 상표권의 포기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다든지 취소 심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다른 원인에 의해 형식적으로 취소 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지정상품인에 대한 청구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상표권자 및 상표 사용자가 상기 상표권 소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상표권 소멸일을 기산일로 보아 상표권 소멸 전에 출원한 경우에도 적용하고 심판 청구일 전에 출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5항에 대한 부분은 상표에 대한 취소 내지는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한 개념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무까지 다 이해하시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정도의 인식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지정 상품일 것이고 지리적 단체
표장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판단은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 심판 청구가 계류 중이면 족하며 그 이후 처리 결과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7조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살펴봤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교재에 갖고 있는 상표법 제7조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한번 꼭 그 사례와 예시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출원주의 상표법 제8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선 상표법의 기본 원칙, 4대 원칙과 관련된 내용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선출원주의, 말 그대로 먼저 권리를 희망하여 출원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복 등록의 배제, 그러니까 먼저 출원해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뒤에 중복되어서라는 의미는 있을 수 없겠죠. 일상표 일권리주의를 위한 규정이고요. 선출원주의의 원칙은 단 선사용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사용주의의 기본적 정신을 가지고 상표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주의는 그 상표를 어떠한 물품과 서비스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굳이 등록 절차에 의한 권리를 등록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를 비롯한 중국,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들을 권리자로 인식하는 선출원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FTA를 2012년도에 비준해서 3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됨으로써 한미 FTA에 따른 각 상표법과 이행법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사용주의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상표에 대한 단순한 등록 권리자로서의 권리 주장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될 정도로 사용에 대한 것을 강제하는 조항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앞서 살펴본 상표에 대한 등록될 수 없는 사유에서도 등록되지 않았지만 국내와 해외에서 주지 저명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해 차단시킴으로써 그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용주의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선사용주의와 선출원주의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을 보면 등록 여부 결정 시에 선출원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이고, 후출원의 등록 여부 결정 시에 선출원이 포기 또는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중복 등록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지정 상품이어야 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의 경우에도 지정 상품은 동일성 범위에 한하고 동음 이어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타인 간의 출원 경합 시의 취급은 다른 날의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가능하고요. 같은 날에 동시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추천 방식에 의해서 권리자가 정해진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허청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청에 출장을 서울에서 의뢰를 했는데 직원이 그 다음날 내려가서 의뢰한 날로부터 하루가 경과되어서 누군가 그 상표를 전날 등록함으로써 사고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 출원에 있어서 접수나 출원 절차의 진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요즘 같은 이동이나 어떤 원거리에 대한 교통수단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접수와
특히 온라인에 의한 전자출원이라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선출원주의는 동일인의 출원 경합 시에 취급을 하고요. 등록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동일인의 출원 경합 시에도 취급이 되고 등록 가능한데 단 동일한 경우 일상표 일출원주의 위반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원의 지위, 출원이 포기 취하 무효가 된 때 또는 거절 결정 확정된 때 출원인의 지위는 없는 것이 됩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된 상표도 선출원 지위는 사라지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고 실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단은 기준은 선후 출원 여부는 출원일, 제8조 해당 여부, 상표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당해 상품에 관한 거래자 및 수요자의 평균적 인식 기준에 의하고 상표 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근본과 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원주의 예외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예외는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출원의 분할, 변경,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및 출원 시의 특례, 출원일을 소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출원 공고 결정 등본의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 변경으로 상표권의 설정 등록 후에 인정된 때 그 보정서 제출일 기준, 즉 출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보완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취급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거절, 정보 제공 이유, 이의 신청, 착오 등록 무효 사유 등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출원주의는 제8조 선출원주의 조항에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명확하게 법조문을 토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11강까지 제 상표법 8조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까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와 그 시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